초등학교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인솔했던 담임교사의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운전기사와 함께 현장 인솔교사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곳에 학생들을 하차시켰고 학생들 이동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교사 천경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초등학교에서 27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한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초등학교에서 26년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조재범이라고 합니다. 요즘 학부모님들, 과거 학부모님들과 많이 다르죠. 과거 학부모님들에 비해서 요즘 학부모님들 교육 수준 높다는 거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도 더 많이 하신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교사의 권위라든지 교사를 존중해 주는 면도 사실은 과거 같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거든요. 흔한 말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근데 요즘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안 밟히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내 몸체가 내 몸만 안 밟혀도 어디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거의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뭐 사실 그건 제가 옳다고 보진 않지만, 근데 요즘은 학교를 오히려 불신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든지 간에 한 번은 더 확인해보고 한 번은 더 좀 의심을 해보는 그런 경향이 과거보다는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20몇 년 동안 학교에 있었으니까 느끼지 못했던 게 있는데, 저희 교실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연구자들이 와서 교실 수업을 관찰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는데, 첫날 오신 교수님께서 요즘 학부모들이 왜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러 온다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너무 편안한 옷으로 오는 걸 보고 저렇게 짧은 반바지 이렇게 입고 학교에를 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뭐 냄비 안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그렇게 변화된 거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쭉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정말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이렇게 찾아가야 될 공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공간,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고 그 다음에 학교 오고 하는 것처럼 뭐 애들 데려다 주러 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공간이 됐다라고 느낍니다. 과거에는 동네 아이들이 누가 있는지 부모님들이 다 아셨거든요. 지금은 부모님들이 이제 동네 애들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 아이와 관계를 맺는 다른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옆집 아이, 뭐 같은 동네, 같은 동에 사는 아이에 대한 지도를 자꾸 이제 교사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달라, 저거 저렇게 해달라. 사실 학부모님들끼리 관계가 잘 유대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이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 관계가 이렇게 너무 사회적 거리가 있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이제 학급 담임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라고 하는 게 과거와는 매우 다른, 되게 심해진 그런 현상이 아닌가.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의 한 초등교사가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해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이나 안타까운 선택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사실은 민원에 의한 게 사실상 많습니다. 동료 간의 갈등이라든지 개인 사적인 걸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저연차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걸 견디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게 무섭고 힘들고 뭐 심지어 고학력 선생님들에 따라서도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을 이제 만나고 왔는데, 방학 전까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병가를 썼다가 개학하고서 이제 괜찮아졌겠지 하고 갔는데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숨이 턱 막혀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이런 정도의 이제 심리적인 압박들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선생님이 학부모에 의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셨고 3개월 정도 지나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며칠 전에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축하드린다고 해서 이제 만났는데, 교사들이 보기에 또 안타까운 점은 학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왔을 때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그 교사의 편에 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오갈 데가 없어지는 부분들이고, 이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같은 학교 교사가 아니고
저는 그 선생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건으로 저희 단체에 지원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정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선생님을 지난 12월부터 이제 몇 번씩 만났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혼자 이제 학교 안에서 관리자들이 외면해 버리니까 이 선생님이 굉장히 고립감을 또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 선생님도 거의 그렇게까지도 하려고 했었고 유서까지 써놓으셨던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립감들을 느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 작년에 교권오법 2023년 서희초 사건 이후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와의 관계들, 이런 아동학대 신고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고, 2023년이 학부모에 의해서 아동학대 신고된 비율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100건 중에 30건은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누군가를 신고했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 요구 사항이 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 불만을 이제 표시해야 되고 이 사람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이 통제하는 수단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아동학대 신고합니다. 문자를 넣거나 또는 자녀를 통해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사는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기준으로 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힘을 가진 주 양육자와 자녀 간에 벌어지는 사건이고, 그러니까 철저히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야 합니다. 근데 학교는요 달라요. 교사가 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동일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해석하는 바가 다 다른 거예요. 이건 이 한 개인의 피해 학생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동료 교사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웃으면서 인사했다고 당신 나보고 비웃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선생님은 이 선생님 인사성 되게 좋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데,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교실에서 일어난 교육활동에 대해서 단 한 사람의 판단만 해가지고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지, 이거는 학교 내 아동학대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었을 때 교사들이 이게 학부모와 훨씬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원이 어떤 종류의 민원이냐에 따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정당한 민원도 거부하게 되는 현상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민원을 넣는 학부모가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민원이라는 얘기도 없고 항의였죠. 그냥 와서 항의하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데, 민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법적 절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생존권을 뺏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심한 민원으로 내가 정서적으로 어떤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교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교직에 있고 싶은데 잠시 떠나야 되는 상황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민원 자체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왜였겠어요? 과거에도 전화해서 선생님 이런 부분 이렇게 했을 땐 좀 인간적인 유대관계에서 많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항의를 하려고 그러면 저한테 직접 오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돌아갑니다. 교장 선생님 아시잖아요. 내가 갑자기 어느 학부모한테 전화를 받는데 몇 학년 몇 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일단 항의를 받아요. 그것까지면 양반이에요. 거기서 돼서 이제 갑자기 교육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청와대 그 민원 넣어서 온라인으로 민원 넣으면 밑으로 계속 내려오거든요. 시도교육청 거쳐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 교육청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게 민원이 생겼구나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안 좋아졌죠, 사실은 이게. 다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선생님들 위축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예, 위축되는 겁니다. 서로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교육 활동조차도 위축되는 경우가 솔직히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전쯤에, 아니 15년 전쯤, 2010년대쯤부터 1학년 담임을 하면 우리의 몇 시에 약 먹어야 되니까 약 먹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교사들이 우리가 왜 약을 먹여줘?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약 먹여주세요 라고 하면 시간을 체크했다가 너 약 먹었어? 약 먹어야지 하고 이제 스스로 먹는 거 연습해,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된 거고, 지금의 민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기 싫다고 우는데, 선생님 우리 아이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누구랑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우리 아이 편 좀 들어주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우리 아이 기 좀 살려주세요. 예전에는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가 이제 한 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 아이 오늘 컨디션 안 좋게 갔어요. 선생님 잘못해도 잠깐 봐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교사의 잘못을 꼬투리 잡아서 아이의 모든 문제 행동이 교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애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데 선생님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작년에 안 그랬는데. 네,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죠. 초등학교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에 대해 인솔했던 담임교사의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운전기사와 함께 현장 인솔교사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곳에 학생들을 하차시켰고 학생들 이동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소풍이란 말은 지금 쓰지 않고 이제 체험학습이란 말을 쓰는데 운동회는 지금도 있고 뭐 또 다양하게 또 바뀌기도 해요. 뭐 축제, 뭐 대잔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는데 학교에서 단체로 학급 단위든지 학년 단위로 가가지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정해진 코스로 후다다닥 돌아오고 어떻게 보면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교통 이동 시간이 체험학습 시간과 거의 비등한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아이들이 무엇을 그렇게 많이 즐기고 좋을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이런 체험을 못할 정도로 과연 이게 힘든 지금 상황인가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 체험 날짜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인력과 예산이 오히려 더 많지 않나. 우리 선생님들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진짜 한 달 전부터 아니면 학기 초부터 계속 머리를 끙끙 앓거든요.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안전지도 해야 되고 다녀와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조를 짜야 되고 버스에 어떻게 앉혀야지 될까 이런 것까지 막 다 생각을 해야 돼요. 버스에 어떻게 앉아야지 민원이 안 들어오지 그리고 가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이번에 체험학습을 통해서 만약에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이런 걸 머릿속에 다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럼 이 체험학습이 과연 진짜 말 그대로 체험학습이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체험 족쇄 같기도 해요. 그냥 선생님한테는 족쇄예요. 모든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 그날이 그저 잘 지나갔으면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다녀서 우리 아이한테 참 보람차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을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건 과거에 오히려 소풍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험학습이 바뀌고 지금 현재에서는 아마 올해는 더 심할걸요. 어떻게든지 안전하게만 애들 진짜 안전하게만 돌아가라고 그러면 정말 나는 아무런 그게 없다. 저는 그래서 이 체험학습이 구태여 지금 이제 이 현장에서 존재해야 되나라는 의문도 들기는 해요. 그리고 아이들 대부분 다 스스로 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내가지고 실제로 오히려 더 좋은 체험 가족과 하고 있거든요. 구태여 이렇게 학교에서 또 단체로 나가가지고 해야 되나. 지금 현 시대에서 너무나 좀 전 회의적입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 데는. 첫 번째는 준비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간단한 절차로 이제 체험학습을 떠날 수 있었다면 어쨌든 사회적으로 공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생긴 큰 사건의 책임을 학교가 다 떠안아서 수많은 복잡한 절차들을 교사들이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준비 과정. 그 다음에 교사 1인당 학생이 되게 많은데 그 수많은 학생들을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다 통제를 완벽하게 합니까?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을 교사에게 책임을 따져 묻는 그렇다면 결국 그런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험학습을 회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체험학습이 정말 불필요한가를 생각해보면 그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서 거주지가 이렇게 영역이 구분되잖아요. 근데 낮은 계층에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6년 내내 단 한 번도 가족과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일정 정도 학교 안에서 그런 아이들이랑 경험해보지 못한 곳에 가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렇다면 교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회 현장 체험 학습 중에 이제 고르라면 운동회가 편하죠. 이유는 익숙한 우리 학교 공간에서 하니까. 근데 체험 학습은 교사도 낯설고 아이들도 낯선 곳에 가는 거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 심리적 부담이라는 게 되게 크거든요. 운동회를 하고 체험 학습 갔다 오고 좋아요. 애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이게 교육적인 차원을 어디까지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어딘가를 가서 뭘 하고 잘 왔다라는 거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그래도 애들하고 한번 갔다 오면 좋으니까 가자라고 하고 그 수고를 가지고 다녀왔는데 누가 한 명 다쳤어. 누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하면 그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왜 그렇게 했냐라는 비난 앞에 이제 교사들이 서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1심 판결 난 강릉
체험학습과 관련해서도 교사가 어쨌든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근무형을 받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1학년 아이들 다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데를 보고 있는 아이들을 교사 한 명과 거의 5학급인데 보조하는 사람이 1명인가 2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명과 한 0.2명이 이 애들을 가고 있는데 버스가 후진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담임교사의 인솔 책임을 묻는다, 안전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는 노란버스법 문제 이후로 2024년에는 학교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만 체험학습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2024년을 보냈어요. 근데 모든 학부모님들의 간담회나 민원이 다 체험학습 왜 안 가냐 이거가 다 들어와서 교사들이 또 2024년 교육과정 평가를 하면서 그래 다 같이 가자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판결이 난 걸 보고 교사들이 다시 전체 교사 모임을 해가지고 안 가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모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과정 거쳐서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 그건 다 물거품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직을 걸어야 되니까. 예,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직을 걸어야 되고 심지어 내 미래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면 진짜 선한 의도 좋은 의도 어떠한 선생님도 체험학습을 우리 아이를 다치게 해야지, 사고를 나게 해야지라고 하는 선생님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걸 책임을 묻는다. 그럼 구태여 우리가 과연 외부로 체험학습을 나가야 되느냐? 차라리 그냥 찾아오는 체험학습을 해도 되는 것이고, 심지어 저희도 뒤뜰 뭐 어디 공원 잠깐 가다가 길 건너다가 갑자기 애가 횡단보도에서 무슨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해봐요. 그럼 그거 역시 다 교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체험학습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더 위축될 수뿐이 없어요. 아마 올해 진짜 밖에 나가라는 학교 보면 굉장히 위축된 활동할 겁니다. 아마도. 예전에 학구에서 한번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집 앞에 있는 학교를 한번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분리수거하러 나가면 학부모님들이 여기저기서 인사를, 장을 보러 나가도 이제 계속 인사를 하시고, 모든 행동이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건 사실 괜찮아요. 진짜 문제는 이제 이 휴대폰이죠. 휴대폰을 통해서 정말 늦은 시간에도 연락을 받고 새벽에 카톡 받은 적도 많고요. 그 카톡의 내용이 사실 되게 공격적인 경우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 선한 의도로 이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죠. 온콜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 늘 항시대기 하는 것처럼 그런 연락을 가족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냥 뭐 학생, 학부모로부터 이제 수시로 연락을 받게 되면 아이 휴대폰을 여는 것조차 사실은 너무 싫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사실 이어지고 있죠.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투폰을 썼었어요. 물리적인 투폰. 그러니까 제가 폰을 2개, 번호를 2개, 제 돈을 2번을 낸 거죠, 사실은. 그런 선생님들 많았고. 그 결정적인 계기는 학생 때문이었는데, 학생이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학생이. 처음에는 그냥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를 좋아하나 보다, 뭐 좋아해서 보냈겠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시도 때도 없이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진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이제 그럼 저기 너무 연락이 좀 자주 오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때 선생님 왜 이걸 못 받아주세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 좋아서 보내는 거잖아요 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어요. 이 아이는 좋았던 거야. 왜냐하면 나는 선생님하고 카톡을 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잘못했죠. 답변을 아예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안 해줬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또 친절하게 그랬구나 뭐 했구나 라고 하니까 이제 사사건건 밤 11시건 뭐 새벽엔 안 보냈는데, 학교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와요. 휴일에도 오고 뭐 선생님 뭐 하세요? 뭐 궁금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 돼서 그 다음에는 폰을 2개를 해놔가지고 학부모님한테 이 폰을 해서 이제 6시 이후에는 이제 그 방해금지 모드로 해놓고 이렇게 해서 썼었어요. 근데 좀 서글펐어요. 그러니까 왜 부모님들은 좀 이런 우리의 생활을 좀 퇴근 후의 생활은 좀 보장을 해. 왜냐면 나도 간역 있는 사람인데, 나도 애가 있고 나도 이렇게 나의 생활이 있는데 왜 이걸 인정 못 하실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애가 먼저인 거지. 나의 사생활보다는 우리 애가 먼저라는 걸 생각하시는, 왜 그 학부모의 전부는 아니에요. 아주 진짜 극소수입니다. 진짜 25번 학부모님들이 없을 수도 있고 가끔 2년에 한 분씩 계실 수 있는데 그 한 분 때문에 제 생활이 무너지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두 번째 빼고는 다 받아봤다니까요. 애 안 낳아봐서 몰라요. 근데 제가 남자라서 저 말 안 들어봤지만 늦은 밤 연락드려. 근데 죄송하지란 말은 또 없을 때도 많아요. 보통 늦은 밤 이렇게 연락한다는 그냥 바로 연락하시죠, 보통은. 예, 그리고 작년엔 괜찮았는데보다 더 아픈 거는 지난번 선생님 때는 안 이랬는데라면은 아주 가슴 찢어집니다. 작년에 안 그래요. 지난번 선생님은 안 그러셨는데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선 전혀 안 그러는데 그 다음에 애 아빠가 화나서 뛰어나온다는 걸 말렸어요. 전 이게 직접 모셨어요. 애 아빠가 와가지고 책상에 서로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데 책상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그동안 이렇게 5학년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여자 선생님들은 이렇게 책상을 잡고 다 엎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책상만 잡고 이렇게 안 엎을 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좀 화가 났어요. 그때는 솔직히.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긴 하는데 왜 그러시는지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걸 약간 협박식으로 1학년부터 4학년 여자 선생님이었으니까 엎었고 남자 선생님이 딱 있으니까 엎진 않고 잡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좀 너무 좀 그랬었죠. 그리고 그 전 선생님들 진짜 무서웠겠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학교라는 공간이 교사나 학생들한테 모두 안전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 민원원 학부모님들한테 이 육체적으로 약간 여자 선생님들이 약간 그랬을 때 심지어 심리적으로 약간 남자 선생님이라서 이럴 때 그 상처나 그 무서움은 얼마나 무서울 거라는 생각 요즘은 다시 드네요. 예. 저는 다 들어봤는데요. 두 번째 애 안 낳아봐서 몰라요. 이제 첫 발령 받았을 때 학부모로부터 들었었고요. 아마 학부모님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교사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그냥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모로서 사실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교사를 대하는 것도 사실 처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성숙한 부모들이 많고 그렇지 않을까? 예전에는 저 사람이 저를 무시한다, 공격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리다, 모른다.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딱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 다르다. 기본적으로 남성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되게 공통적으로 다 어려워하시는데 여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는 다 기본적으로 되게 약간 낮춰서 대하시는 게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그래서 여선생님들이 더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기서 또 충격적인 거 이제 선생님들이 들었을 때 좀 되게 기분이 안 좋으시는 게 이제 저경력 여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어려서 몰라서 그래요라는 말을 해요. 실제로 저도 그거를 들어봤거든요. 옆에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은 어쩔 줄은 몰랐는데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젊은 여성으로 본다. 그래서 아니 이게 선생님인데 남자 여자가 어디 있고 나이에 그게 어디 있어요?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려서 모르나 본데요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니까 존댓말 반말을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옆에서 상담을 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제가 다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경우도 실제로 많아요. 특히 이제 선생님이 나이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라는 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를 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학부모님들이 오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전화 선별교사들이 같이. 예, 부장교사님들이 좀 가든지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그 오랜 경력에서 이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바꿔줄까. 그래도 나름 애써서 막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애써서 하지 마. 그래봐야 민원밖에 안 들어오고 아동학대 신고 들어와 하면서 모르는 채 넘어가는 교사가 오히려 더 길게 교직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바꿔보려고 막 애쓰던 교사가 받아쓰기가 잘 안 돼서 받아쓰기를 시킨다든지 구구단을 못 외우니까 잠깐 남아서 점심시간에 선생님이랑 구구단 공부 좀 하자 이랬던 아이를 아이한테 이제 휴식권을 주지 않았다는 걸로 민원을 넣는다든지 뭐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버텨왔지만 그 이후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우리 사회가 초등교육에서 무엇을 아이들이 갖추고 졸업해야 되는 것이지 늘 인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인성이 학교 교육만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건지 결국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세계들의 영향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들을 만들어가면서 이 아이들을 할 수 있는지 초등학교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 뭐 문화센터 선생님 이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지금의 초등학교 선생님은 1학년 아이들은 하루에 5시간을 책임져주는 n분의 1의 선생님일 뿐인 굉장히 많은 과도한 것들을 학교에 요구를 하고 있는 문제는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조직에 있을 때요, 어떤 조직이 무너질 때 3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가 위기를 위기로 인식 못할 때예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위기를 알았는데 행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이제 위기인 줄 알고 행동을 하는데 자신만을 위한 행동을 할 때예요. 저는 지금 초등교육이 3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위기를 알고 했는데 선생님들도 자신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교직을 떠나든지 아니면은 위축된 나만의 안전한 나만의 활동을 한다든지라고 해서 이제 이게 거의 조직이 망하기 마지막 단계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모래성을 옛날에 이렇게 모래를 쌓아놓고 나서 깃발 하나 꽂아놓고서 이렇게 흙을 조금씩 퍼놔가지고 나중에 누가 무너뜨리냐라는 게임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다 깎여나가가지고요, 거의 누가 이제 조금 이렇게 슬쩍 다시 한 번만 건들면 그대로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초등 공교육이.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이거 세우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비용이 걸릴 거고, 그렇게 세워진다고 장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공교육이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축의 기초가 되는 게 초등교육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너무나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희망이어야 하는데 그 희망이 지금 까딱까딱 지금 숨만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도와주셔야 돼요. 즉 우리 지금 이제 교사들이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고 현장이 너무나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거를 같이 해결해 줄 거는 우리 사회 그리고 학부모님들 같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가 심폐소생 돼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뛰어나갈 수 있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초등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반목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저는 진짜 위기인 줄 알지만 행동할 때는 이제 개인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는 더 이상의 초등교육에는 희망이 없다. 저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공중보건 통감이라고 하는 비백머 씨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양육 스트레스가 심각한 공중보건의 위협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학부모들도 자녀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대단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사회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냥 경제적인 지원, 돈을 지원할 뿐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고충들에 대해서 그걸 들어주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나? 일단 그게 첫 번째 좀 선행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고, 또 하나는 그 대전 사건도 그렇고 서희초 사건도 그렇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에 대해서 여론이 요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 여론이 요구하는 바를 입법부나 행정부가 그대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법으로 만드는 과정이 어떤 형식이냐면 예방이 아니라 처벌에 초점을 두어요. 처벌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건 타집단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방식이거든요. 교사가 학부모를 불신하게 되고 학부모가 교사를 불신하게 되고 교사가 학생을 불신하게 되는 과정으로 정책이 자꾸 마련돼서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교육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초등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하버드 아동발달센터에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회의 창이라고. 이 시기가 가장 뇌의 가소성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그런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양질의 교육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거든요.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성숙한 타인으로서 아이들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학교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들이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랭킹스쿨의 제안을 받았을 때 선뜻 나가겠다라고 했던 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영상을 본 많은 분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아이들이 혼자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좋은 어른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어른들이 많아지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 잘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저 교육의 3주체라는 말이 있죠. 교사, 학생, 학부모. 저는 이 말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교육 공동체로서 하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호돼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학생들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이고 신뢰를 기반으로 좀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도 그래야 된다고 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아무쪼록 저 선생님들을 좀 지원하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교육 현장에 대해서 좋은 시선, 그리고 따뜻한 시선, 그리고 격려와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아이들의 어떤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역사가 있다라는 건데,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을 할 때 그 친구는 왜 그랬을까? 선생님은 왜 그러셨을까?를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말을 신뢰하시되 왜 그렇게 했을 것인지 상대방의 맥락도 아이가 한 번씩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그게 문해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인의 생각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해서 이제 교사들도 아이들의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부모님들도 학교에서의 어떤 일에 대한 그런 맥락들을 좀 이해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계속 될 때 아이들도 성장하고 또 신뢰관계 속에서 더 크게 안정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네, 교사 천경호. 네, 교사 조재범. 교사 한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 달 정도만 하면 아이들이 보건실 가야 되면 누구랑 보건실 같이 갈 사람 하면 애들이 다 짝지어서 갈 수 있었는데, 한 학기가 지나도록 식당에서 교실 찾아오는 게 안 되고, 보건실에 혼자 갔다 돌아오지 못해서 조금 가다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친구를 붙여줘야 되는 게, 그렇게 되는 아이들의 비율이 제 경험상은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천경호라고 합니다. 교직 경력은 이제 올해 23년 차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26년 교단에 서 있었던 교사 한희정입니다. 저는 용인 풍덕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조재범이고요. 이제 26년 차 지금 교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지금 가르치는 일에는 만족을 하고요. 가르친 만큼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기도 하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 신뢰를 많이 보여주셔서 제가 가르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좀 자주 경험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심리적인 만족은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불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현재는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됐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냥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미래예요. 앞으로 미래에 과연 내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이 직업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땐 좀 불안한 건 사실이죠. 저는 매우 만족하면서 교직 생활을 하다가 한 20년쯤 지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 혹은 학교 안에 이제 소통 구조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 이런 거 하면서 불만족으로 급격히 떨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서희초 사건을 겪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아이들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희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극단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학교 관계자가 교사를 처음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해당 교사가 특정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죠. 이게 시간에 따라 변화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은 힘들다,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저희가 학년 배정을 할 때 요즘은 거의 대부분 점수제가 있어요. 기피하는 학년만 계속 맡을 수는 없으니까 6학년에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1학년이 가장 힘들다.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학교 경험을 못 해보셨기 때문에 정말 천차만별의 요구들이 있어서 1학년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5학년, 6학년한테 높은 점수를 줬다면 지금은 1학년, 6학년한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또래와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경험들이 별로 없거든요. 기기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니까 습득되어야 될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채 학교에 오는 거예요.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잘 안 되고, 혼자 밥을 이렇게 식판에 밥 드는 것도 잘 안 되고, 아주 극심한 경우에 연필 쥐는 것조차도 제대로 안 돼서 그걸 학교에서 배우는 경우까지 있으니까 1학년 선생님들이 매우 힘들죠. 더군다나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처음에 학교 발령 받았을 때는 동네 어머님들끼리 자주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인 거예요. 부모님들도 아이가 커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즉시 물어볼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자꾸 온라인에 묻게 되고, 그 온라인에서 이제 비전문적인 정보들을 자꾸 듣고 학교에 요구하니까 학교 입장에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고충이 큰 거죠. 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학창시절 경험으로 아이의 학교 생활을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상이 긍정적인 사건들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자꾸 이제 상상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안에서 학교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무너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 학교 교육이라는 게 가정교육과의 이렇게 상호 신뢰관계를 통해서 아이도 교사를 신뢰해야 학교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부모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면 교사와 학교를 불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이 되니까 학업 성취도 떨어지게 되고 또래 관계도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이 부모님들이 부모로서 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커뮤니티 특징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고, 그 안에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대다수는 거기에 따라가는 형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맘카페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학부모님의 경험이 투영돼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장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또 커뮤니티 특징이 폐쇄적입니다. 폐쇄적이라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 그 안에서 증폭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규모가 크면 큰 카페일수록 그게 영향력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게 그 안에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외부 세계까지 영향을 끼치거든요. 예를 들어 맘카페가 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고 경제라든지 사회적인 전반적인 데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순 기능도 있지만 어떤 역기능, 좋지 않은 기능도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기능이 더 많이 작용되느냐가 본다면 불행히도 좀 역기능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든 동질 집단이 되게 되면 학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열려있는 광장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다. 학부모님들은 맘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얻냐, 그게 가장 쉽고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막 답을 달아주기 때문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학부모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로 한다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해서 정말 전문가가 언제든지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 되게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언론에서 만들어진 거, 호도되는 거, 그 예를 들어서 진짜 0.1%거든요. 금쪽이에서 나와서 진짜 심한 애는, 저런 애는 저도 못 본 애들이에요. 진짜 보기 힘든 정상의 범주 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범주를 위든 아래든 굉장히 벗어난 친구들을 갖다가 언론을 통해서 보편화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재미로는 볼 수 있으나 이게 재미가 자칫 이게 진실로 받아들여져서 예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엄밀히 말하면 예능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다큐 형식으로 만들어내니까 모르는, 예를 들어 전문가가 봤을 때 아유 저런 아이들이 실제 있지 않고, 이 교육 내에서는 정상 우리가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는 거기 보면 상담도 받고 전문적인 치료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다큐처럼 해놓고 너무나 보편적으로 해놓기 때문에 압박감을 현장 교사한테 주는 경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이 전문가인 건 인정은 하나, 그분은 특수 분야의 전문가라고 봐야 됩니다. 교육 전문가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잘 들어줘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요? 그럼 뭐 어느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할 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금쪽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대1의 상담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가 1대1로 있을 때 아이를 치료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보호자에게 전문가가 즉시 계속 피드백을 줍니다.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라고. 그 순간에는 보호자의 행동이 수정이 되지만 그 전문가가 사라지는 순간 보호자는 이제 자녀를 대하는 양육방
방식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상태로 자꾸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대단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싹 배제하고 그 순간 그 장면에만 딱 몰입해서 사람들이 그것만 보다 보니까 전문가가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처럼 보이는. 학교에서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은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수십 명의 아이들이잖아요. 그 수십 명 뒤에 있는 보호자들까지 교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하나도 다루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잘못된 압력들이 그 한 상담 전문가의 태도 이런 것들이 교사에게 오히려 강요하게 되는 이게 잘못된 방식인 거죠. 네. 금쪽이가 글쎄요, 많으면은 100명 중에 1명이고 일반적으로 한 1000명 중에 1명, 아까 0.1%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 그런데 굉장히 최극단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거의 매주 보게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초등학생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아지고 아이들이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요새 초등학생들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똑같은 게 이제 학교 문제거든요. 언론에 나오는 이제 학교 굉장히 심각하고 심한 폭력을 당한 경우인데 그런 뉴스를 학부모나 예비 학부모들이 계속 접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 것 같아 하면 언론에 나온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고 학교에 먼저 전화하기도 전에 먼저 경찰서에 가서 학교 CCTV를 보려면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확인해 오시고 변호사를 어떻게 구해서 누구랑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미리 크게 굉장히 과잉일반화의 오류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가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을 2편인가 밖에 안 봤어요. 좀 이슈가 됐을 때 교사들의 문제와 사실은 아이가 교실 안에서의 행동 변화는 교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교사 나머지 친구들과의 관계의 변화가 가져가야 되는 거지 상담실 안에서만 처치가 된다고 아이의 일상생활의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는다는 걸 몇십 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실 안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는 거고 그 아이가 그게 안 됐다면 이유가 있겠죠. 아이들의 모든 행동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하고 같이 풀어가는 과정들을 좀 지지해줘야지만 초등학생들이 더 미래의 꿈나무로 잘 자라나지 않을까. 금쪽이만 있는 건 아니다. 금쪽이는 정말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다. 저는 체감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어떤 가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제 돌봄을 받으면서 자랐느냐에 따라 예전에는 마을에서 이렇게 잔소리해주는 어른들도 있고 이렇다고 했지만 그런 게 없이 굉장히 고립된 섬처럼 있는 가정 안에서만 자란 경우에 적절한 지원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초등학생들 일반인 시선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좀 폄훼하는 말로 뭐 초딩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 방송 같은 경우에서 또 다른 말을 쓰기도 하죠. 금속에 관련된 말을 해서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이제 그거를 표피적으로 보면 그 표면적인 현상으로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아유 애들 요즘 왜 이래라고 하는데 사실 자녀들은 부모의 그림자거든요. 사실은 내 자녀가 너무 엉망인 것 같아라고 하면 거울을 보면 돼요. 거울을 보면 아 내가 나의 모습이 사실 자녀한테 투영되는 부분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즘 아이들 버릇 없어라고 했으면은 어른들 스스로 내가 그러면은 사회생활할 때 관계적인 면에서 너무 이렇게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게 나한테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기적이다. 그럼 내가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나만의 것을 챙기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진 것이 아닐까. 26년 전에도 저는 아이들이 그 버릇이 없었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 와도 뭐 그렇게 썩 바뀐 건 없어요. 하지만 보는 관점은 달라진 거예요. 딱 현상만 보고 아유 제 애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 와서 봤을 땐 아 이거 했을 땐 그 부모님 사회현상 전반적인 면을 다 봤을 땐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그 모습을 아주 순수하게 그냥 드러내는 존재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학습 능력보다는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인지적으로 미리 글을 읽고 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측면들이 있는데 미리 선행학습을 너무 이른 시기에 과도하게 하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1학년을 오래 했는데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유치원을 다녔지만 학교라는 굉장히 큰 공간에 오면 제일 중요한 게 교실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다가 교실로 돌아오는 걸 연습하고
지금은 이제 밥을 먹기 때문에 첫날부터 밥을 먹으니까 교실에서 식당으로 이동해서 밥을 먹고 다시 돌아오는 거를 입학 첫날부터 몇 번을 연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쳤을 때 보건실을 가야 되니까 보건실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몇 번씩 연습을 시켜요. 근데 예전에는 한 달 정도만 하면 아이들이 보건실 가야 되면 누구랑 보건실 같이 갈 사람 하면 애들이 다 짝지어서 갈 수 있었는데 한 학기가 지나도록 식당에서 교실 찾아오는 게 안 되고 보건실에 혼자 갔다 돌아오지 못해서 조금 가다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친구를 붙여줘야 되는 게 그렇게 되는 아이들의 비율이 제 경험상은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어린이집 차 타. 그리고 어린이집 앞에 가서 내려. 또 어린이집 차 타. 집에 돌아와. 어디를 나가. 아빠 차 타. 아빠 차 타고 내려와. 그러니까 혼자서 어딘가를 다니면서 여기에서 모퉁이를 돌아야 돼.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무슨 가게가 나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지가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어디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스스로 기억하고 이걸 다시 떠올리고 하면서 공간지각 능력들이 커지는 건데 그런 경험을 해주지 못하는 가정에 절대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때 막 끈을 묶는다거나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죠. 근데 요즘 아이들 끈 묶기가 안 되니까 2학년에서 운동화 끈 묶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알고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가르치거나 할 때. 문 앞에 서서 장난치면 안 돼. 왜? 저희 어렸을 때는 문 앞에 다른 사람 다니는 거 막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지금 애들은 그 앞에서 있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는 거야.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 지하철에 이렇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문 가운데. 내리랬겠지 했는데 안 내리고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서 있던 사람들 그 옆속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최근에 되게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서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연습과 훈련이 안 된 게 아닐까. 어른들의 잔소리를 필요한 잔소리가 있는데 듣지 않고 자란 세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이제 관계 경험의 결핍이거든요.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경험이 과거에 비해서 급격히 줄은 거죠. 일단 가족의 수도 줄어들고 친척 간의 왕래도 줄어들고 이웃 간의 교류도 다 줄어들었어요. 학교 안에서도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게 크게 줄었어요. 왜냐하면 위성숙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한 말과 행동이 학교 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니까 섣불리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지능이 분명히 높아진 게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높아졌냐면 2010년 초반까지 높아졌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딱 등장하고 그 시기부터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인지심리학 연구 결과예요. 왜 줄어드냐를 봤더니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활동 지수가 198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아이들이요, 2010년대 이후의 아이들이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신체활동 지수가 확 줄다 보니까 최대 산소 섭취 요구량이 주는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신체활동이 줄어드니까 뇌로 가는 산소의 양이 확 줄어드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엔 또 아침 식사하는 것도 잘 안 지켜집니다. 어른에 비해서 뇌에서 쓰는 에너지가 약 2.5배거든요. 아침을 안 먹고 학교에 등교하니까 학교에서 학습을 할 때 집중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 알고 있는 건 많지만 그 알고 있는 걸 쓰는 것, 그걸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는가, 이게 사실은 학습 능력,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실행 능력이 떨어지는 건 그런 관계 경험의 결핍, 신체활동 지수의 저하, 그런 것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과거보다 뛰어나요. 왜 뛰어나냐 하면 애들이 넓고 얕아졌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 ABCD 배웠는데 요즘 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 전에 이미 알파벳 배우고 들어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 못 띄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드물 정도로 요즘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떨어지는 거냐면은 실천 능력, 실행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 실행 능력이 떨어지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윤리적 의식도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육체적 활동이 아이들이 옛날보다 적어요. 옛날은 많은 가족끼리 있으면서 많은 활동들도 하고 놀이를 통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다인수학급에서 사회적 관계, 우리 친구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도덕을 학교에서 아무리 배우고 있어도 도덕적으로는 다 알죠. 실천까지 안 가는 거예요. 아마 아까 전에 문 앞에 서 있으면 안 된다, 사람 지나다니는데 알고 있어요. 다만 그거를 윤리적이나 몸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요즘 아이들은 뭐 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사실 머리는 더 스마트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눈에 보여지는 거는 과거보다 오히려 못해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친구들끼리 싸우고 해결할 줄도 스스로 알고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전체 학생들이 있으면 양보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 나 초등학교 때는 참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 초등학교 애들 왜 저게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게 아닐까.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꿈이 현실적이게 된 거죠. 제 초등학교 때만 해도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앞에는 내 꿈은 대통령을 붙여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꿈은 다양하지 못했어요. 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양해졌어요. 직업군이 다양해졌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현실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꿈은 대통령이라는 친구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이 현실적이 돼서 경제적으로 내가 좀 더 이게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꿈이 다양해요. 뭐 일러스트가 될래요,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될래요, 뭐 유튜버가 될래요, 뭐 선생님이 될래요. 이게 구체적이에요. 심지어 무슨 선생님이 될지도 있는 친구였어요. 저는 뭐 과학 선생님이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 어른들이 볼 때는 애들이 뭐 꿈도 없고, 야, 너 때는 우주 정복을 하고 세계 정복을 꿈꿔도 부족하지 않을 나 때는 그랬는데 너희 때는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의 꿈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굉장히 쪼그라들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야, 참 구체적이고 되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양면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괜찮아요. 뭐 대통령이 나오지는 않지만 축구 선수를 하겠다는 애들이 막 4명, 5명씩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갈수록 SNS, TV에서 나오는 것 이러면서 저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건가를 아이들이 깨달아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3, 4학년만 돼도 포기하거나 힘드니까 딴 걸 찾겠다거나, 중고등학교 가면 더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된다라는 게 문명의 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아쉽기는 하죠. 꿈이 없는 게 사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커서 뭐가 될래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저도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좀 충실하게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 최선이 아닐까? 되게 슬프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정말 현실적이에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아이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진로라는 것들이 입시와 연결이 되고, 입시에서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 생기부를 채워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꿈을 초등학생 때까지 내려보내려고 하는 사회적 압력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제일 큰 효자는 중학교 들어갔을 때 나 뭐 되겠다라고 정한 아이가 가장 큰 효자다. 그 아이가 정한 거에 따라서 짜주면 되니까. 이것도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하면은 부모들이 진로 스케줄을 못 짜주는 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이들도 좀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꿈이라는 게 사실은 꼭 어떤 직업을 말하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 질문을 보고는 바로 직업을 떠올리게 되고, 너의 꿈이 뭐야, 희망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들도 당연히 다 직업을 말하게 되고, 이런 게 또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라는 질문으로, 그러면 내가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더 다양한 방면에서 찾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라고 하면 이제 머릿속에서 사회적으로 선망하는 직업만 딱 떠올리겠다 보니까, 결국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사회 경제적 지위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직업들을 꿈꾸게 되면 그게 오히려 아이들을 좌절케 만드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요. 사과를 안 하는 건 때문인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이제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가해자로 인정한다, 그런 인식들이 사회적으로 좀 널리 퍼져서 어떤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부모님들조차도 분명히 가해 학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그걸 강요하는 걸 여러 차례 이제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목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는 국가제도가 만든 학교에서 생긴 안 좋은 현상이 아닌가? 과거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과 안 하는 건 맞아요. 사과도 안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뭔가 잘못을 인정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처벌이 따라온다는 걸 이제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굉장히 자기 자신이 존재감이 과거보다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도 굉장히 우대받으면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건 없을 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의 그림자거든요. 너무 불행히도 요즘 사회에서 어른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책임지는 어른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이들한테까지도 전파가 되는 거죠. 저희 반 아이들은 이제 좀 잘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학기 초에도 저도 뭘 하다 보면 이제 실수할 때가 있어요. 뭐 시간표를 좀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제가 그래요. 얘들아, 선생님 진짜 미안해,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잘못이 없도록 할게, 진심으로 사과할게 라고 딱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했더니 애들이 놀라더라고요. 선생님이 사과를 하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사과하는구나.
잘못했구나. 그거 몇 번 하면 아이들이 그럼 내가 친구끼리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건 뭐 당연히 우리 선생님도 나한테 사과하는데, 이런 게 어른들한테 좀 보여지는 게 필요해요. 부모님들도 자신이 보통 잘못하면 요즘은 잘 인정 안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사과를 하는 게 무슨 자기의 결정, 부족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문화 자체도 좀 안타깝다.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인사를 하거든요. 애들한테. 저희 학교가 되게 커가지고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고 가는 아이들은 한 10% 정도? 한 학기 내내 했는데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러 오시는데 할머니들이 아이고 요새 애들은 교장 선생님이 먼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해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를 생각했거든요. 학교 안에서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아닌 이상은 애들이 잘 인사 안 해. 왜 저 사람도 날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왜 인사를 해. 근데 이거는 요즘 아이들의 문화예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실종 유괴 예방 교육을 너무 철저하게 받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이 아이들한테는 최선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먼저 인사할 거를 기대하는 시대는 이미 아니다. 졸업했는데 학교를 찾아왔어요. 스승의 날. 이제 한번 와가지고 제가 이제 뭘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틈만 나면 찾아와서 뭘 사달라고 한다거나 피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노골적으로 사달라고 하는 경우도 없는 것 같고,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처한 선생님들을 보기는 했습니다. 보편적인 거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저 때는 상상도 못한 거가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 뭐 댄스 음악을 틀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댄스 음악을 봤어요, 그걸 애들이. 반대 요즘은 그거를 춤을 춰요. 유튜브에 뭐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짧게 클립돼서. 그럼 이제 그거를 보고 아이들이 춤을 추는데 너무나 그 과감하게 그 춤을 추는 거예요. 과거에는 오히려 춤 춰봐요라고 하면 막 쭈삣쭈삣대고 못 췄던 애들이 자랑스럽게 그런 춤을 친구들 앞에서 추고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거. 그 선생님이 옆에서 보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춤을 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생님 앞에서 그런 거라는 게 참 예의 없는 행동이고 좀 뭔가 학교 내에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교실에서는 있지만 이제 그런 거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런 건 좀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보기 저는 좋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좀 더 아이들이 친밀감을 가져야 된다, 경계선이 없어졌다고 느껴지는 게,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선생님 컴퓨터를 가지고 막 치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영상도 끌어오고 막 이거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당황스럽죠. 왜냐하면은 나의 물건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쓴다.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으면 이거는 뭐 거의 학교 내에서 어떻게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너무 놀라운 거여서 속으로 아니 부모님 물건도 저렇게 함부로 쓰려나 라고 생각하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요즘은 또 부모님들이 웬만하면 다 허락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내 물건을 그냥 막 쓰는 건가? 근데 이런 내 컴퓨터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건데? 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런 거에 대한 지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런 지도를 해요. 선생님 물건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다. 선생님 책상에 함부로 와서 이렇게 서랍 열거나 이러면 안 된다. 선생님 컴퓨터도 손대지 말아라. 이런 거를 이제 옛날에는 지도를 안 해도 아이들이 알아서 감히 선생님 물건을 했는데, 요즘은 응? 하고 이제 막 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좀 과거에는 저도 상상하지 못한 행동들이 있죠. 예. 아니 그 다 기사에서 본 거지 애들한테 들은 적은 하나도 없어요. 저거는 완전히 페이크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거 관련돼서 비판하는 글도 여러 매체에 썼었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저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아이들이 그런 경제적인 능력으로 서로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식으로 겉모습만 드러나고 하는 건데, 그런 아이들한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 이 아이들은 안 쓰려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쓰긴 쓰는 애들 있죠. 그쵸? 그리고 사실 그 말을 쓴 거는 학부모가 먼저지 아이들이 먼저 쓴 건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쓰는 말 중에 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오히려 정치적 용어들을 애들이 오히려 써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스스로 보고 습득해가지고 써버리는 건데, 근데 자신들이 그 용어를 쓰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말인지 어떤 뜻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제가 입에 담기도 싫어했던 그런 용어들을 쓰거든요. 뭐 LL사, 뭐 LH 뭐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체험학습 한 번도 못 간 아이들이 그렇게 말한다든지
한다든지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를 갖다가 좀 보편화시키려는 그런 게 있지만 요즘 아이들 제가 좀 걱정되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정치적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를 때 특정 정치인을 폄훼하거나 또는 그 반대쪽에 있는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걸 부를 때는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오히려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말들을 접할 만한 그 통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개인 휴대기기가 다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영등위가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는 매체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 무엇을 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지도 누구도 몰라요. 완전히 방임 상황인 거죠. 거기서 습득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전파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 그렇게 습득한 것들을 자꾸 타인한테 전파하는 것이 아닌가. 언론에서 보여지는 그 자극적인 기사들보다 그냥 아이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또래에 어울리는 시간보다 매체를 사용하는 시간이 전 연령대에 걸쳐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삶이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단 매체와 어울리는 걸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거. 요 나이 때 가장 필요한 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런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해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관심을 갖고 지켜가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어른들이 좀 같이 고민하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버릇없다, 제멋대로 한다 이런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데는 맥락이 있는 거죠. 왜 저 아이는 저렇게 말을 하게 됐을까를 어른들이 한 번만 더 헤아려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맥락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 아이가 가정에서 배운 대로 아니면은 SNS에서 본 대로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거지 하고 그냥 감각적으로 그런 말을 던질 때도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그 아이를 단칼에 평가해버리고 쟤는 저런 말을 썼으니까 나쁜 아이야, 예의 없어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맥락을 알고 쓴 걸까? 물어봐주고 그렇게 썼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라고 정말 어른으로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어른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과거 그 수메르인가? 고대 시대 뭐 벽화를 보면 그런 말이 있대죠. 요즘 아이들 버릇 없어라는 말이 이미 고대 시대 때부터 나왔던 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표피적인 표면적인 면만 본다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요즘 초등학생들은 참 뭐 걱정이 되라고 했을 때 초등학생이라고 본다면은 사실 교사가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뭔가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들이나 내 자녀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고 우리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한테 좋은 길을 제시해 줘야 되고 그럼 이게 자연적으로 선생님 그 교권이라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어른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에서도 사라지고 학교 내에서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 놓고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예의가 없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뭐 참을성이 없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걸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 게 사실 이런 모든 것이지 우리 초등학생들로 이걸 한정시켜서 보면요 사실은 문제점만 보이고 해결책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